55세의 박수연은 그날 아침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20대 시절의 이력서가 있었어요. 영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런던 본사 파견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다시 접어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바깥에서는 아직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단녀라는 말을 들으면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떠올립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 단어 안에는 어딘가 결핍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처럼 읽히죠. 통계로 보면 한국에는 현재 14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그 사슬 어딘가에서 직장을 떠났고 그 이후로 노동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요. 하지만 수연 씨가 잃어버린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인간의 내면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결국 스승과 결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인간을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덩어리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인간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비로운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탐구의 한복판에서 그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소나. 이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무대 위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특정한 역할을 연기합니다. 영웅이 되기도 하고 악당이 되기도 하고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우는 인물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고 자신의 얼굴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이 가면을 쓰고 산다고 했어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역할에 맞는 얼굴을 만들어 세상을 향해 내밀죠. 좋은 엄마, 현명한 아내, 예의, 바른 며느리, 다정한 이웃. 그 가면들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제는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면이 자신의 얼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연 씨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첫째 아이를 낳은 직후였어요. 남편의 회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갔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어린이집 자리는 생각보다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은 어떤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상황들의 합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시어머니 병환이 나아지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 나중이 15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연 씨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 출근을 도왔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고 아파트 분녀회 일도 도맡아 했어요. 동네에서 박여사라고 불릴 때 그녀는 뿌듯함보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쓸모가 있다. 내가 여기서 필요하다. 그 안도감이 무엇으로부터의 안도인지 그녀는 오랫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윤기 말한 페르소나의 비극은 그것이 처음에는 매우 유용하다는 데 있어요. 가면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날것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장례식에서 웃으면 안 되고, 중요한 회의에서 울면 곤란하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페르소나는 그 틈새를 메워주는 사회적 윤활유예요. 하지만 윤근 경고했습니다. 페르소나를 자아 전체와 동일시하는 것, 즉 가면이 곧 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은 심각한 내적 위기의 씨앗이 된다고요. 수연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봄이었어요. 아이는 기숙사 학교를 선택했고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전날 밤 수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한 것은 훨씬 더 낯선 감정이었어요. 텅 빈 방 앞에 서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무언가가요. 그것은 공황의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고요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마치 무대 조명이 꺼졌는데 배우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윤근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40살에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극심한 내적 혼돈 속에 빠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동료를 잃었고 자신이 쌓아온 이론적 토대가 흔들렸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처음부터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자신의 내면 여행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행 중에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페르소나의 해체였습니다. 페르소나가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해요. 첫 번째는 더 열심히 가면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아 자신을 그 안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났다면 시어머니를 더 열심히 모시고 남편의 생활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식으로요. 자신이 무엇인가가 되어 있는 한 그 공허한 질문 앞에 서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반응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면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그동안 믿어온 나라는 것이 허상이면 어떡하지? 수연 씨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참 희생을 잘하는 아이야.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수연 씨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딸이 희생이라는 가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면을 칭찬하는 것이 때로 그 가면을 더 두껍게 만든다는 것도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라는 페르소나는 유독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유교적 전통이 만들어낸 집단적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충족할 때 주어지는 사회적 인정이 있으며 그것을 거스를 때 따르는
보이지 않는 처벌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여성은 칭송받고 자신의 욕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여성은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안에서 페르소나는 생존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 전략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서서히 작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윤근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광활한 내면의 영역이죠.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면 무의식은 가면을 쓴 사람 뒤에 있는 거대한 어둠 속 방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잘라낸 모든 것들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수연 씨가 잘라낸 것들이 있었어요. 런던에 가보고 싶다는 꿈, 마케팅 기획서를 밤새워 쓰던 그 흥분감, 영어로 외국 바이어와 협상할 때 느끼던 살아있음의 감각, 자신의 이름으로 어딘가에 서명하는 느낌, 그것들은 아이를 낳은 날부터 하나씩 서랍 깊은 곳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다가 어느새 닫혀버린 서랍들이었어요. 하지만 무의식은 포기를 모릅니다.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넵니다. 수연 씨는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질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요. 그 감정이 들 때마다 수연 씨는 금방 스스로를 단속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윤기라면 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것들이 꺼내달라고 두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슬픔, 분노, 질투, 공허함. 이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가리키는 내면의 지도예요. 수연 씨가 취업 상담 센터를 처음 방문한 것은 둘째 아이의 결혼 준비가 마무리된 직후였어요. 인터뷰 연습을 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수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편의 직장 이동 때마다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느낀 수치심. 윤근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측정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함이 있고 월급이 있고 성과 보고서가 있는 것만을 노동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그 합의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그 밤들. 세상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지며 내색 한 번 못한 그 무게들.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매일 보이지 않는 수백 가지 결정을 내린 그 시간들. 수연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그것을 세지 않기로 한 것뿐이에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개인을 넘어 문화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믿음과 패턴의 층이에요. 한국 사회에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 안에 여성의 희생을 미덕으로 자기 포기를 사랑의 증거로 여기는 패턴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패턴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물이 저으듯 스며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그 어머니는 또 그 위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수연 씨가 자신의 꿈을 서랍에 밀어 넣던 날, 그녀는 수십 세대의 여성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윤기 말한 것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 위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그 힘을 잃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없는 한, 그것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름 붙이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수연 씨는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 이후 그녀는 방향을 바꿨어요. 취업 포털을 닫고 대신 도서관에 갔습니다. 15년 전에 읽다 만 마케팅 책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이상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무언가를 쓰고 싶어졌어요. 직업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겪은 것들을요. 처음에는 일기처럼 썼고 그것이 에세이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이는 소모임에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개성화, 한자로는 개성화 과정이라고 쓰기도 하는 이 여정은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였던 것도 나이고 아내였던 것도 나이며 며느리였던 것도 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 가면들 뒤에 혹은 그 가면들보다 더 깊은 곳에 오직 나만이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 무언가를 윤근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대문자 S를 쓰는 셀프. 이것은 에고, 즉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와는 달라요. 에고가 파도라면 자기는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 그 자체예요. 에고는 변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자기는 그 아래 더 깊은 곳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개성화의 여정은 그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연 씨가 소모임에서 처음 이야기를 나누던 날, 방 안에 있던 12명의 여성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가 특별히 드라마틱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익숙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어딘가에 비슷한 서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혀지지 않은 꿈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가 되지 않은 것들, 이름 붙이지 못한 채 오래 가슴속에 묻어둔 감정들이요. 윤근, 우리가 홀로 떠나는 내면 여행이 때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처음으로 의식의 빛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
나는 포기한 것이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상담센터에서 혹은 취업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마주할 때 느끼는 수치심은 진짜 수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가 자신들의 노동을 세지 않기로 한 데서 오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것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측정 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는 나의 15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의 기준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수연 씨는 천천히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요. 나는 새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도록 곁에 있었다. 나는 병중에 있는 사람을 모시며 인간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수십 번의 이사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을 갈고 닦았다.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직관적으로 읽고 그에 응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되어 있다. 이것은 역량이에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형식의 역량일 뿐이지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윤근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어요. 오전에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확립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 다른 종류의 부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전의 규칙으로 오후를 살려 하면 그것이 비극이 된다고 윤근 말했어요. 오후의 부름은 내면을 향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의 기대에 응하느라 잠재워둔 가능성은 무엇인가? 가면 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질문들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답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그 답이 나의 지금의 삶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윤근 말했어요.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요. 자신을 만나지 않은 삶은 어딘가 늘 빈 채로 끝난다고요. 수연 씨는 요즘 아침에 다르게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5분 아니면 10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하고 싶지?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싶다. 오늘 산책을 나가고 싶다. 그 책 한 챕터를 읽고 싶다. 그 작은 질문이 얼마나 오래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었는지를 그녀는 이제 압니다. 경단녀라는 말 속에는 단절이 있다고들 해요. 하지만 수연 씨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절된 것은 경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었는지 모른다고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력서의 형식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기 없었을 뿐이에요.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윤기, 자신의 내면 여행에서 발견한 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요로운 자신이었어요.
가면 뒤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던 진짜 얼굴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빈칸이 있다면 그 빈칸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담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시간 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보지 않기로 한 곳에서 존재했다는 진실.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중이라는 진실. 윤근 삶의 두 번째 절반이 첫 번째 절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은 두 번째 절반에서야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절반이 바깥을 향한 여정이라면 두 번째 절반은 안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안을 향한 여정은 바깥을 향한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마주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요. 50대의 문 앞에 서서 혹은 그 문을 이미 넘어서서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지? 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서랍 속의 이력서는 과거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수연 씨는 오늘도 그 서랍을 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넣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꺼내기 위해서요. 거기 잠들어 있던 자신을 천천히 깨우기 위해서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해요.